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차량기술사에 대한 시험에, 차량기술사 시험을 하게 된 박만재라고 합니다. 저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는, 추후에 여러분이, 강의를 받으면서 또는, 제 일반적인 사항을 학원에서 제공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먼저 차량기술사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부분과 또 시험을 치를 때 어떤 식으로 치러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강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차량기술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험에 임하는 자세는 과감한 도전의식, 자신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차량기술사를 여러분이 보려면은, 차량기술사는 먼저 임하는 자세에서 자세, 도전 정신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감. 어떻게, 시험을 보는데 너무, 이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상태로 해서 시험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충분히 아는 것을 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자신감이라는 자기의 의지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죠. 의지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 시험장에 가서는 반드시 떨지 말고 당당하게 임하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기술사 준비를 하는 사람들하고 자주 또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것도 교감을 나눌 필요도 있고요. 또 현재의 나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 이러한 것이 전부 자신감이죠. 기회는 이번뿐만 아니라 또 한 번 더 또 다시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야지, 이번 기회가 밖에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합격 여부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긴장을 푸는 거, 자신감은 바로 긴장을 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만한 자세라고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이 있죠. 우리가 답안을 작성을 할 때는 답안 작성, 논술 시험에 대한 답안 작성에 대해서, 논술 시험,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다가 실제 문제를 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자기가 직접 풀어보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해나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각 문제에 대한 답안지 소요 시간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안지 소요 시간도 중요하다. 그래서 답안지 소요 시간을, 문제별로 답안지 소요 시간을 얼마를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1교시에서부터 4교시까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1교시에서 4교시까지 시험을 보게 되면은 1교시에 12문제 내지 13문제가 나옵니다. 12에서 13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당 소요시간은 100분이기 때문에 각 교시당 소요시간이 100분입니다. 100분. 1교시 100분, 2교시 100분, 3교시 100분, 이런 식으로 해서 400분 수업을 놓는데, 1교시에 들어갈 때는 이 12문제나 13문제가 나오면 10문제만 풀면 됩니다. 10문제. 1교시에는 10문제만 풀면 돼요.
10문제를 풀면 되는데, 대개 문제를 풀 때 알고 있는 문제인가를 먼저 체크해야 돼요.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문제라면 체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답안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모르겠다 하면은 세 번째 문제, 체크를 다 해서 먼저 아는 문제부터 풀어나가고, 마지막에 좀, 완벽하게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한다면 한 삼각형 정도, 정도의 수준이다 이러면은 그런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풀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문제를 충분히 풀고, 그 다음에 2교시부터는 6문제가 나옵니다.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각 문제가 6문항이 출제가 되죠. 6문항.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6문항이 출제되는데, 이 중에서 4문제만, 4문항만 풀면 됩니다. 4문항을 풀어서, 이게 100점 기준으로 해서 각 문제당 25점이 배점이 되겠죠. 1교시에서는 각 문제당 10문제니까 100점 만점에 10점씩이 되고요. 그 다음에 2교시부터는 6문항이 나오면은 선택해서 4문항을 풀고, 4문항 중에 각 문항에서 25점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25점 배점이 되니까 이러한 내용들도 충분히 인식해야 됩니다. 3교시, 4교시, 그 다음에 까지는 전부 25점 만점으로 되겠습니다. 한 문제당 25점 만점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은 아는 문제라도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교시는 한 문제당 평균적으로 10분 정도를 소요하면 되고요. 2교시부터는 한 문제당 25분 정도를 소요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간이 25분이 초과했다. 그런데 나는 쓸 수 있는 양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에서 시간을 줄여나가고, 이렇게 해서 플렉시블하게 시간 활용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 안배를 잘 해야만 된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답안지 작성의 아주 관건이다. 그리고 우리가 답안지를 작성하다 보면은 이러한 답안지 내에 이렇게 줄이 쭉 그어져 있는데,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그 문제가 틀렸다 하면은 이렇게 밑줄을 까만 볼펜으로 밑줄을 긋고, 그 다음 줄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작성에 대한 요령은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답안지를 실질적으로 본인이 작성해서 해봐야만 시험에 임할 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요. 답안지 작성은 질문에 충실하여야 하고, 너무 장황한 답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채점자가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답안지 작성 시 지문에 요구하는 이외의 내용은 만약에 이 지문 이외의 내용을 더 쓰고 싶다 이러면은 그 자동차에 대한 국내외 동향, 그다음에 적용 차종, 그다음에 적용 기술, 또 미래 적용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나가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쓸 때는 글씨를 너무 휘갈겨 쓴다거나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채점자가 충분히 봐서 그 글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준비 방법으로는 엔진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엔진. 크게 이제 나누면 셰시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장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외에 이제 다시 분류를 하면은 첨단 기술, 첨단 안전 기술이라든가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요. 첨단 기술은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신기술 부분을 공부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생산 제조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생산 제조 기술과 그 다음에 또 설계 기술이라는 게 있죠.
차를 설계할 때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시험에 어느 정도의 고득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점수는 60점 이상이라는 부분이니까요. 60점 이상.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나 60점에서 65점 사이다 이러면 떨어집니다. 이렇게 나왔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예측을 하면 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70점 이상이 나왔다는 가정하에서 합격을 보장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려면은 내용을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내용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분야별 핵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각 셰시, 전기장치, 엔진 이런 부분에 분야별 핵심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문제들을 제가 실제 책을 통해서 골든벨 책을 통해서 골든벨이라는 책을 통해서 핵심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핵심 문제의 중요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여러분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이라는 부분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요점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점 정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가 나오면은 이 문제에서 가장 요지가 키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그 문제에 대해서 살을 붙여서 충분한 내용들을 써나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은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용은 암기 위주가 아닙니다. 암기 위주는 탈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암기를 해서 기술사를 합격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따라서 이해 위주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느냐.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강의를 이해 위주로 여러분이 충분히 습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해를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그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림. 그래서 자동차 쪽에 차량이라고도 하고 자동차라고 하지만은 이 그림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쪽에 보면은 각 분야별로 어떠한 내용을 설명할 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럼 그 그림이 어떤 내용을, 그 그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정확하게 자기가 분석하고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기를 하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 자동차, 차량 기술사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 기준은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일반적인 명칭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할 때 자동차 명칭은 따로 이 명칭에 대한 부분을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에 대한 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설명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각각의 명칭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자동차 명칭이라는 것은 부품의 명칭이 되겠죠. 무슨 명칭이냐? 부품의 명칭. 자동차 부품의 명칭이 돼요. 부품의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작동 원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작동 원리는 여러분이 한 50%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 하면은,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작동 원리 중에 너무 깊이 안 들어가고 기본 작동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기본 작동 원리.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한테. 그러지 않으면 만약에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 하면은 반복 학습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반복 학습. 제가 동영상 강의를 하고 나면은 그 내용을 한 번 더 들어본다는 얘기죠. 반복해서 들어보면은 작동 원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그다음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전체적인 학습 방법은 말 그대로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 학습. 한 번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없는가는 나름대로 자기가 한 번 더 이렇게 전체 내용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글을 써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글을 써보니까 막히더라 하면은 동영상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어야만 그 내용을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사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들이 이러한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을 여러분이 잘 간파를 하고 내용을 잘 이해했을 때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시험 준비 방법으로는 매주 빠뜨리지 않고 매주 이것도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죠. 빠뜨리지 마라. 빠뜨리지 않고 약 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푼다는 전제로 문제를 풀이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뭐 시간이 안 돼서 매주 푸는 게 불가능하다 하면은 그다음에 뭐 2주에 한 번씩 풀어도 좋습니다. 이럴 때 3문제에서 한 5문제 문항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 그동안 출제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에 출제된 문제 기준으로 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범위는 출제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좀 난해한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가 있는데 먼저 접근하는 방법은 기출문제 중에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이거는 금방 풀 수 있겠다 하는 거 쉬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문제는 쉬운 문제부터 풀이하고 어려운 문제 정도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라. 이러한 문제를 푸는 때 우리가 뭐를 참고해야 되나? 참고 서적이라는 것 부분이 중요해요. 참고 서적은 인터넷 강의가 100%는 아니니까요. 인터넷 강의를 듣고 좀 더 내용을 더 완벽하게 좀 더 이해하고 싶다 이러면 자동차 핸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핸드북이 상당히 보통 한 2000페이지에서 2500페이지 분량이 되죠. 이러한 핸드북이나 그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골든벨에 나와 있는 차량 기술사 책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양한 문제 한 문제 풀고 나면 그 문제가 또 다시 또 나옵니다. 그럼 그 문제를 반복해서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이해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식 답을 작성하는 데는 답 자체가 주관식 답 작성하는 데는 답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답을 작성했는데 100점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모순입니다. 그럼 답 작성할 때 우리가 몇 점 정도로 생각합니다. 답이 자기가 완벽하게 썼다고 해도 약 80점, 많게는 90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답안에 설명하라는 문제는 그 내용의 100을 전체를 퍼펙트한 답을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출제자의 의도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8, 90점 정도 맞았다 하면은 완벽하게 답을 처리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질문 내용은 반드시 답안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질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질문 내용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3가지 분류로 하라고 했는데 2개만 했다. 그러면 감점이죠. 질문 내용에서 각각 4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라고 했으면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는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질문 내용과 잘 일치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 빠진 내용은 없는가 다시 재확인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 내용까지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 그 다음에 핵심 기출 문제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약방의 감초라고 하죠. 약방의 감초.
약방의 감초라는 라고 얘기하듯이 항상 그 문제를 벗어나지 않는 핵심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그 다음에 셰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걸 바로 우리가 약방의 감초라는 부분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핵심 내용들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보다 더 확장된 어려운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 활용은 지원자의 집중력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그 문제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완벽한 답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집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습을 할 때는 반드시 연상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연상법이라는 것은 모든 공부를 하는데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연상법을 활용한다는 얘기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과 연결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연상법이 이게 제대로 먹혀 들어가려면은 충분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연상법을 하겠다면 충분한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충분한 학습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냐? 충분한 학습은 기초적인 문제를 충분히 풀어야 된다는 거죠. 충분한 학습은 기초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충분한 학습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은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 시간은 어떻게 한다? 단계적으로 늘려가라. 처음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학습을 할 때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 시간을 할애했다고 하면은 다음에는 한 60분 정도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학습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서 하루에 나는 2시간, 3시간씩 공부하겠다 이러면 학습을 평균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습법이 충분히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약 40분 정도, 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60분, 그 다음에 2시간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목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7시간, 8시간 공부한다 하면은 실제 학습의 효과라는 것은 반감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학습 방법은 반드시 시간을 늘려나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또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회사에 다닌다거나 직장에 다니면은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요. 그러면은 계획을 잡았다가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가능한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가 할애하겠다고 하면은 그 시간을 계속해서 할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과의 어떤 싸움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학습하면서 꼭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기준으로 해서 차량 기술사 온오프 라인의 강의는 제가 그러면은 강의를 할 때 온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죠.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온라인 강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교재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합니다. 교재 내용은 앞에서 보면 엔진, 셰시, 전기장치, 그다음에 뭐 제조 분야, 이런 뭐 분야, 그다음에 통신 분야도 좀 나오고요.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 요약된 부분의 내용들을 제가 설명하면서 뭐가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그다음에 연도별 문제를 각 파트별로 모아서 교재 내에서 연도별 문제를 이렇게 파트별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뭔지 이렇게 짚어나갈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뭐뭐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러면 뭐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기술을 하면 된다, 설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이 다 다뤄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 중에서 강의를 끝난 후에 수강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없으니까요. 뭐 수강자가 해야 할 일은 반복 학습 방법밖에 없습니다. 반복 학습 방법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 교시별로는 앞에서 다 얘기했지만은 1교시는 단답형 문제이고요. 2교시, 3교시, 4교시는 전부 서술형 문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들을 예를 든다면은 엔진 부분에서는 대체로 가솔린과 디젤로 나누고 있습니다. 엔진의 가솔린과 디젤로 나누고 있는데, 가솔린 부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이 노킹이라는 부분입니다. 노킹. 가솔린에서는 노킹. 그 다음에 또 가솔린에서는 가솔린, 디젤 두 개를 합쳐서 얘기할 수도 있죠. 이건 평균 유효 압력이라는 부분.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균 유효 압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가솔린 기관의 성능 인자가 뭐냐. 디젤에도 이제 노킹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가솔린 노킹보다는 중요치 않지만은 디젤 노킹도 하나의 중요 부분으로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성능 인자는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을 다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력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가솔린, 디젤 차량의 마력이라는 부분입니다. 마력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뭐 도시 마력이라든가 제동 마력이라든가 이런 기계 효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그 다음에 엔진의 요구 성능, 엔진의 요구 성능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엔진 요구 성능. 엔진에서 요구하는 성능들은 어떠한 성능들입니까? 그 다음에 가솔린에서는 소기 방식이라는 부분이 가끔 나옵니다. 소기 방식. 뭐 단류 속이라든가 뭐 루프 속이라든가 이런 속이 방법에 대한 내용들, 또 속이 작용이 실질적으로 속이 작용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 또 피스톤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피스톤의 간극이라든가 피스톤 간극, 또 피스톤 간극과 피스톤의 재질,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 피스톤 나오면 밸브 나오겠죠. 밸브 간극에 대한 부분, 간극을 크게 할 것이냐 작게 하는 것. 이거에 대해 밸브 간극이 너무 크면은 어떠한 단점이 있고, 또 밸브 간극이 너무 작으면은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밸브에서는 밸브의 또 결함 사항이 무엇인가요? 밸브의 현상 중에는 서징이라든가 바운싱이라든가 뭐 점핑, 밸브 오버랩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 윤활유에 관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윤활유 자체가 엔진 과열에 의해서 윤활유가 오일 슬러지 현상이 일어나는, 이러한 오일 슬러지가 왜 일어나는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가솔린 엔진에서의 슬러지, 엔진 오일의
열화, 그다음에 이제 뭐 열해리 같은 경우, 열해리, 또한 연소실 안에서의 일반적인 작용, 소염작용이라는 부분들, 이러한 소염작용, 그다음에 가솔린 전자제어 연료 분사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고, 이러한 연료 분사에서 ECU와 그다음에 센서 입력과 출력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연료 분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인자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충분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을 설명할 때 주의 깊게 잘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엔진. 그래서 엔진에서는 그 다음에 배기가스 제어라는 게, 배출가스 제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배출가스 제어 방법에는 O2 센서에 의한 피드백 제어 방법이나 이러한 방법들, 또 가솔린에서는 GDI 엔진, 그 다음에 디젤에서는 커먼 레일 디젤 엔진, 이러한 종류들, 또한 연료를 분사해서 압축하게 되면은 압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LPG의 장점, 이제 그다음에 LNG, LPG, CNG, 이러한 대체 연료에 대한 부분들이 시험에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의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LPG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외에 그다음에 LNG나 CNG의 연료의 장점이나 단점, 그다음에 작용, 어떤 식으로 연료를 분사할 때 어떤 식으로 분사하고 분사 방법이 어떤가, 가솔린의 가급이라든가 디젤 가급, 터보차저 인터쿨러에 대해서 설명하라. 항상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놓쳤다 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후회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죠. 그 다음에 가변 밸브 타이밍이라든가, 가변 밸브 타이밍. 그래서 가변 밸브 타이밍은 VVT라는 거예요. 베리어블 밸브 타이밍은,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CVVT라는 게 있어요. Continuous Variable Valve Timing이라든가, 가변 흡기 시스템, Variable Intake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흡기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자동차의 흡기 효율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또 흡기 관성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냐. 또 터보 차저 외에 다른 차저 방법은 슈퍼 차저라는 방법은 또 무엇이냐. 그래서 이러한 터보 차저, 슈퍼 차저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그러한 터보 차저와 슈퍼 차저를 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최근 신기술은 어떤 기술이 있는가, 이런 것들. 디젤 기관의 직분사의 특징이라든가, CRDI의 기본적인 고압 분사를 해서 파일럿 분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왜 파일럿 분사를 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또한 디젤에서는 세탄가라는 부분, 가솔린에서는 옥탄가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디젤의 연소 과정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배출가스 생성 원리라든가 생성 기구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배출가스가 어떤 식으로 생성되고 있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후처리 처리의 정화 과정을 우리가 보통 가솔린에서는 삼원 촉매 장치를 통해서 하고요. 디젤에서는 PM의 경우는, 입자상 물질 PM의 경우는 DPF를 기준으로 하고, 디젤은 DOC라는 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DOC, DPF, 디젤 같은 경우는 또한 EGR 방법이나 SCR 방법을 통해서 녹스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들로 등재가 되고 있죠.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특히 PM의 경우, 디젤의 경우는 PM을 제거하는 기술과 SCR을 통한 낙스를 제거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필히 여러분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공해 기술로서는 메탄올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NG 자동차. 내연기관은 실제 사이클의 원리입니다. 내연기관. 그 다음에 이제 촉매의 열화, 뭐 이런 내용들도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엔진 부분이 전반적으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엔진 부분에서는 VVT, 뭐 CVVT, VTEC,
예혼합 연소 HCCI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낙스 제거 기술에서는 많이 적용되는 기술인데 현재 엔진의 연소실에 우리가 압축 행정을 가변을 시켜서 HCCI 방법을 주로 많이 쓰죠. 이러한 방법들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바이오 디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가변 압축 엔진은 어떤 것이 있는가? 차량 신기술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부분, 차량 신기술 부분도 차량 신기술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종류도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오면 종류들을 알아둬야 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는 병렬 하이브리드와 그다음에 직렬 하이브리드도 나눈다는 거. 그다음에 직렬이 무엇이고 병렬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병렬 하이브리드에서는 또 몇 가지로 나누고 있죠. 소프트 하이브리드와 하드 하이브리드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와 하드 하이브리드에 그다음에 직렬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이제 직병렬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직렬, 직병렬, 그다음에 병렬 하이브리드. 이러한 차이점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측면을 직렬에서부터 병렬, 병렬에서부터 직병렬로 가면서 효율이 어떻게 좋아지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라는 게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라는 부분이 나오죠. 전기자동차에서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이제, 배터리 쪽이 중요하겠죠. 배터리 쪽이, 그러니까 가장 효율이 높은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냐. 그 다음 지금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배터리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도 배터리의 단점이 무엇인가요? 이것을 보완한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또 문제가 되겠죠. 이런 주행거리가 짧다는 거예요. 그 주행거리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전기자동차의 인프라 구축은 어떤 식으로 해나가고 있는가?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충전 시간이 중요합니다. 전기자동차에서는 충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충전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느냐? 충전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느냐? 충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짧게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얘기죠. 주행거리를 연장하고 충전 시간을 짧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에서는, 고전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고전압. 이 고전압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전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위험한 부분을 어떻게 피해 나가고 있는가. 고전압.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연료전지 자동차, 이런 부분이 신기술 자동차에서 차량 신기술 중에 연료전지 자동차. 시험이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연료전지 자동차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시켜가지고 동력을 만들어내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연료전지에서는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고요. 연료전지 자동차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꼭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앞으로의 전망, 연료전지 자동차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는 현재 가장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가 전기자동차예요. 따라서 이 전기자동차는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가솔린 디젤을 앞으로 생산량을 급감시키고 있고 전기자동차를 다 대체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 회사가 지금 각광받고 있고,
테슬라 자동차가 주가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도 이제 내연기관 시장에서 전기자동차 시장으로 옮아가고 있고, 전기자동차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터리라는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가들의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내용도 연료전지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외에 이제 전기 쪽은 주로 전기는 전자제어 계통을 가지고 시험에 주로 많이 냅니다. 이 전자제어 쪽은 뭐 요즘은 첨단 기술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셰시 전자제어하고 엔진 전자제어가 셰시와 엔진 전자제어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셰시 쪽은 브레이크 시스템의 전자제어, 브레이크 시스템 전자제어, 이게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브레이크 시스템 전자제어는 EBD라는 게 나옵니다. EBD. 그 다음에 뭐 ABS는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TCS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VDC 같은 이러한 종류들, 이 브레이크 종류에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가 시스템에는, 서스펜션에는 전자제어 평가 시스템, 일렉트로닉 서스펜션 시스템, 서스펜션 시스템, 일렉트로닉 서스펜션 ECS 컨트롤 시스템, 일렉트로닉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ECS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컨트롤 시스템에서의 제어 기준, 안티 스쿼트 제어라든가 안티 바운싱이라든가 이런 안티 롤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제어 기준이 어떻고, 그다음에 우리가 차고 제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차의 높낮이를 제어하는 기술, 이러한 것이 그다음에 LSD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자제어 LSD가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4WD 같은 경우도 전자제어 4WD가 많이 시험에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 전자제어 같은 경우 셰시 전자제어 쪽이고, 파워 스티어링 전자제어, 일렉트릭 파워 스티어링을 지금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이 바로 셰시에서 많이 거론되고. 엔진 전자제어는 가장 일반적으로 입력과 출력의 엔진 전자제어 쪽은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더 복잡해졌다는 거. 엔진 전자제어에서는 가솔린은 GDI 엔진 전자제어가 많이 나오고요. 디젤에서는 CRDI 엔진 전자제어를 많이 해요.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방법이나 커먼 레일 디젤 인젝션 방법이라고 해서 이러한 전자제어 방법이 엔진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터보차저라고 해서 터보차저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터보차저 시험. 터보차저 중에는 가변 터보차저, VGT 같은 경우나, 가변 터보차저를 쓰는 터보레그라는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이러한 터보레그 부분, 터보차저 이런 부분들이 전자제어와 함께 많이 나오는 이러한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에서는 다운사이징 방법에는 뭐가 있냐요. 자동차의 엔진을 다운사이징 한다. 엔진 다운사이징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들. 엔진 다운사이징을 하려면 터보차저 적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속화를 해야 되겠죠. 피스톤의 움직임을 최대한 빠르게 하는 이러한 고속화 피스톤을 적용하는 것이 다운사이징의 하나의 목적이라는. 다운사이징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이냐? 연비 개선이죠. 연비 개선.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가 엔진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가장 큰 목적은, 구체적인 목적은 뭐냐? 연비 개선입니다. 엔진 효율을 향상시키겠다? 엔진 효율을 향상시킨다? 이 연비 개선한다 이 말이에요. 향상이란 말은 연비를 개선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은 연비 차량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엔진 효율을 향상하는 방법은 연비 개선. 여기에 이제 최근 신기술에는 다운사이징 기술이라는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이 다운사이징 기술은 터보차저를 적용하는 것과
엔진 피스톤 고속화 이 부분이 바로 다운사이징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제조 기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조 기술. 이 제조 기술은 가공 분야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를 포함한다? 가공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그 가공 분야 기술에는 하이드로포밍 가공이라는 공법이 있어요. 하이드로포밍 공법. 하이드로포밍 공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들을 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이죠.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충분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드로포밍은 압축 유체를 유압 튜브라든가 이런 거를 튜브를 어떤 형틀에 집어넣고 고압으로 압축해서 형상화시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이드로포밍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하이드로포밍 공법을 하게 되면은 단면이 일정한 단면으로서 단면을 유지할 수 있고요. 용접이라든가 이런 게 불필요하죠. 작업 공수를 줄일 수 있고 뭐 이러한 형태로 해서 우리가 하이드로포밍 공법이라는 부분이 제조 기술에서 가공 분야 기술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뭐 주조라는 부분은 주조와 단조의 기술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는가? 주조는 무엇이고 단조는 무엇이냐? 이러한 내용들도 일반적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제조 기술에서는 가공 기술 공법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제조 기술에서는 이러한 내용도 나올 수 있죠. 모듈화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모듈화의 장점은 또 무엇이냐? 모듈화라는 의미와 장점, 정의와 장점 이러한 걸 또 많이 시험에 낼 수가 있습니다. 모듈화는 목적이 무엇이고 모듈은 어떤 모듈의 종류에는 어떠한 모듈화 종류가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도 반드시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제조 기술 분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조 기술 분야 중에서 부품 설계, 제조 기술과 설계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설계 기술은 어떤 방법을 지금 많이 써요? 3D 프린터 같은 거 이런 게 나오죠, 시험에. 3D 프린터가 나옵니다. 3D 프린터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라. 3D 프린터 기술이 설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도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이런 3D 프린터를 하게 되면 역설계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이러한 기술이 3D 프린터이죠. 미리 먼저 제품을 우리가 도면을 그려서 양산하기 전에 이러한 모급 단계로서 3D 프린터 기술을 많이 적용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설계 실패율을 줄여나가는, 거의 없애버리고 시간을 단축하는. 요즘은 이제 설계가 전부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 생산이라든가 생산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필요한 설계에 필요한 여러 부서들이 QC나 개발이라든가 시험 이러한 일정을 설계 기간 단축과 설계에 대한 부분을 미리미리 사전에 설계의 기술을 미리 통보를 해줘요. 이렇게 통보해 줌으로 인해서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 제조 공법의 뭐 공용화 또는 단순화 이런 것이 설계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제조 기술 분야로 해서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 법규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죠. 자동차 법규 부분. 그다음에 법규에서는 크게는 법규 부분에서는 만약 배출가스 법규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배출가스 법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배출가스 법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배출가스 법규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외에 이제 이 법규 부분은 자동차에 요즘은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저거죠. 일반적으로 튜닝 공법이라든가 튜닝에 대한 법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튜닝에 대한 법규가 시험에 나오고요. 배출가스 법규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항상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내용들의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만 시험에 대한 완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기술들을 상용화 기술과 상용화 기술. 상용화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지금 상용화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상용화 기술이냐. 미래의 첨단 기술들은 대부분 다 상용화 기술이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적용 예정이다 보다는 이렇게 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문제들을 전개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아마 적용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용화 기술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현재 이러한 기술을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다. 그래도 첨단 기술을 주로 많이 하는 쪽은 유럽이죠. 유럽 시장, 유럽의 자동차 회사나 아니면은 뭐 일본 정도도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나라들의 동향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비 규정이라는 부분, 이런 연비가 배출가스에 따른 연비를 뭐 1리터카, 2리터카, 3리터카, 이렇게 3리터카 이렇게 해서 이 연비를 갖다가 계속 3리터에서 3리터로 100km 달리는 차, 2리터로 100km, 이런 쪽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죠. 연비 개선을 위한 세계적인 동향은 어떻게 하면은 적은 연료를 써서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가. 이 부분 연비 경쟁이라는 게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기술이 들어가면서 안전기술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전기술. 안전기술이라는 게 뭘까요? 안전기술. 특히 실제 탑승자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는 실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기술을 요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자동차에 거의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러한 실제 우리가 차를 봤을 때 차 앞에 차 옆면이나 이런 쪽에 갑자기 뭐 어떤 물체가 뛰어든다. 아니면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었다. 그런데 운전자의 눈에서 벗어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카메라로 전부 촬영해서 운전자에게 주의를 준다거나 또는 충돌 방지 기술이라든가 또는 앞차와 뒷차 간의 간격을 유지시켜서 충돌을 방지한다거나 이러한 안전기술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 헤드램프 기술, 아웃사이드 미러 기술 또는 시트의 안전장치 기술, 시트, 사람이 앉는 의자 있죠. 의자에 대한 안전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에어백에 대한 안전기술. 이러한 기술들이 전반적으로 다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기술도 요즘은 무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기술에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서 제가 첫 시간은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할 내용들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 시험장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하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인지하고 다음 시간부터 정상적으로 수업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